패널 토론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지금부터 약 10분간의 휴식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금 시간이 정확하게 3시인데요. 3시 10분부터 카톨릭대학교의 이숙경 교수님을 좌장으로 모시고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1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좀 잠시나마 휴식의 시간을 가지셨는지요. 지금부터 5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학술 건전성 확보와 책임있는 연구문화 조성 방안이라는 대주제로 총 5개의 주제 발표를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주제 발표에 이어 패널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패널 토론의 진행은 이숙경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이숙경 교수님은 학술단체 총연합회 연구윤리위원장이자 카톨릭대학교 의생활과학교실에 재직 중에 계십니다. 그럼 이숙경 교수님의 진행하에 패널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연구윤리 포럼 패널 토론 좌장을 맡은 이숙경입니다. 학총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고 가톨릭의대 의생명과학교실에 재직 중입니다. 먼저 토론에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현장에는 못 나오셨지만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실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위원이자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 계신 신혜은 교수님이십니다. 이어서 과편협의 출판윤리위원이자 연세대 건설환경공학과에 계신 강호정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유통과학회 편집위원장이자 한국방송통신대 무역학과에 계신 황희중 교수님 토론자로 참석하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패널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패널 토론은 50분 동안 진행될 예정이며 패널 토론 후에 이어서 30분간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토론자께서는 15분 이내로 토론을 해주실 수 있으면 시간 활용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발표나 토론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신 청중께서는 화면 우측에 질의 버튼을 누르시면 질문을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시던가 혹은 유튜브로 송출되는 것을 보고 계신 분께서는 댓글로 남겨주시면 취합하여서 질의응답 시간에 충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온라인으로 대기 중이신 신혜은 교수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토론을 맡은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혜은 교수입니다. 먼저 귀한 자리에 함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너무 기쁩니다. 사정상 현장 참여는 할 수 없지만 유튜브로 시청하면서 언제 이렇게 시간이 빨리 흘렀나 저도 모르게 빨려 들어가듯이 들었습니다. 연구윤리 포럼이 해를 거듭할수록 정착되어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올해는 연구윤리 인식과 인식에 대한 현황과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연구 학술활동 건전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 방안과 그리고 새로운 과제를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연구 결과를 공유해 주시고 좋은 발표를 해주신 발제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의 토론은 황은성 교수님, 조진호 위원님, 그리고 윤철희 교수님, 노영희 교수님의 양정모 그리고 팀장님의 발표 내용을 토대로 제 견해를 말씀드리고 발표자분들께 궁금한 점을 여쭙는 것으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띄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네, 황은성 교수님부터 양정모 팀장님까지 이런 좋은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은성 교수님께서는 우리 연구자들의 연구윤리 인식과 이해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또
구체적인 사례도 많이 들어주셔서 우리 자정 노력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 사례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대처를 해야 될 것인지 잘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다음에 이제 너무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교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연구윤리 수준과 교육 현황에 대한 결론을 내리셨는데, 이에 대해서 아마 그 유인물에 다 참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께서는 5가지 이제 결론을 제시해 주시면서 거의 모든 연구자가 스스로 연구윤리 수준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대다수가 연구 부정을 행하지 않을 자신이 있거나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고, 아울러 현재 윤리 교육의 효과에 대해서도 어떻게 판단하나 봤더니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연구 윤리 효과에 대해서는 그다지 높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어서, 이는 연구재단 조사에서의 그 결과와는 조금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4번째로, 교육보다는 진실된 연구로 내 연구의 지속성과 가치가 확보된다는 인식과 진실을 추구하고 윤리를 실천하는 교수와 선배의 기감이 큰 역할을 한다는 점, 이런 점 강조해 주셨고, 마지막으로 실제로 연구 열의도가 높은 연구자들이 연구 부정에 대한 판단에서도 대체로 높은 정확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학계와 기관의 인식 증진과 노력이 필요하다. 즉 스스로 연구 윤리를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다면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플러스적인 그런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연구자들이 연구 열의도를 높임으로써 스스로의 연구 윤리를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다는 결론에 절대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당사자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뒷받침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이를 위한 국가와 그리고 기관의 역할을 한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예컨대 슬라이드 25에서 연구 열의도 고취를 위한 프로그램 도출과 실현이라고 이제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스스로 또 R&D를 하시는 연구자신데, 이 연구자 입장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연구 열의도 고취를 위한 프로그램의 구체적 예를 하나 들어주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조진호 위원님께서는 실무 현장에서 본 대학 연구윤리 확보와 실천의 과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연구윤리의 정의를 먼저 내려주시고 연구윤리 검증과 법적 판단의 차이 내지 관련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우리가 법과 도덕, 윤리가 다르다는 것은 누구나 인식하고 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 사전적 의미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더니 법은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온갖 사회 규범을 말한다면, 도덕은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나 바람직한 행동 규범, 윤리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키거나 행하여야 할 도리나 규범이라서 사실 도덕과 윤리는 경계 짓기가 좀 어렵고, 우리가 보통 윤리 그러면 윤리 도덕 이렇게 많이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법과 윤리, 도덕은 차이가 존재하지만 또 우리가 이 연구윤리를 이야기할 때는 법적 판단도 또 따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제 확실한 것은 법적 판단과 윤리적 판단은 다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저작권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은 인용도 연구 부정행위에는 포함될 수가 있을 것이고, 반면 연구윤리와는 관계없는 저작권법 위반 행위도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컨대 저작권법은 표현만 보호하고 아이디어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또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은 아닙니다. 하지만 황은성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아이디어 표절도 연구윤리 위반에 해당하는 표절입니다. 우리 법에서 이제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가는 이 강제력을 수반하는 이런
힘을 갖고 있는데요. 도덕이라든가 윤리도 법과 마찬가지로 사회 규범에 해당하지만 비공식적인 차원에서 제도화된 강제력을 가지느냐 아니냐 이런 여부의 차이가 있고, 일반적으로 법은 타율성을 가지지만 윤리는 자율적인 것이다. 그래서 법은 설명을 요구하지만 도덕 내지 윤리는 이해를 구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법과 윤리는 출발선 자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영구윤리 문제를 점점 법적 판단의 영역으로 확장시켜가는 경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로 인해서 발표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영구윤리 위반에 있어서 법원의 판단이 기관의 판단과 다른 경우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기관의 검증에 대한 오해가 발생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마도 발표자께서도 그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연구자의 지급윤리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해서 학계 내부의 자정작용이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발표해 주신 우리 조진호 위원님께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연구윤리 위반과 법 위반에 대한 판단은 다를 수밖에 없겠지만, 그로 인한 기관의 검증에 대한 오해가 발생하는 것은 말씀하신 바처럼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극복 방안이 있을지 견해를 듣고 싶은데요. 물론 이제 발표하시면서 신뢰성 확보를 위한 고민 그리고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분야에 맞는 구체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등과 같은 다양한 점을 시사해 주셨지만, 그 밖에도 혹시 방안이 있으시다면 한번 발표자께 의견을 구하고 싶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철희 교수님께서는 정책 내지 규정은 잘 마련되어 있지만 이를 해석하는 문제, 나아가 집행의 중요성, 투명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학술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이 또 개정이 되었지요.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는데 앞 슬라이드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요 내용과 개정 이유에 대해서 우리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이 있으니까 이걸 참조하시면 될 텐데요. 그 요지는 이렇습니다. 주요 내용은 우리 학술진흥법이 2020년 12월 22일에 개정되었는데, 이 개정에 따라서 시행령에 위임한 연구 부정행위의 종류와 범위를 부당한 중복게재, 그리고 조사방해 행위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했다는 점, 그리고 대학 등의 자체윤리 규정에 대한 교육부 장관의 규정 정비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개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런 시행령에 위임한 연구 부정행위의 종류라든가 범위를 규정을 하고, 아울러 대학 등이 자체 윤리 규정에 대한 교육부 장관의 규정 정비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이런 점에서 굉장히 바람직한 개정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도 윤리적 문제에 대한 법의 개입이 확대되는 경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정부의 역할은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책을 수립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에 더 나아가서 이렇게 이제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 법의 개입이 확대되는 경향에 대해서는 발표자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노영희 교수님께서는 학술활동 건전성 제고를 위한 업적평가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건전성 제고를 위한 그 개선 방안에 대한 그 교수님의 발표 굉장히 잘 들었고요. 특히 그 연구 분야의 특수성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량평가 시스템 문제를 지적해 주시고 정성적 요소를 강화할 시스템으로 갈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해외 사례도 소개해 주셔서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학술활동 건전성 제고를 위해서는 각자의 역할에 충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국가의 역할이 따로 있고 기관의 역할이 따로 있고 아울러 연구자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연구자의 역할이 아마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발표자께서 생각하시는 연구자의 역할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물론 그 발표를 하시는 중에 교육에 적극 참여하는 이런 역할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조를 해주셨는데 그 밖에도 연구자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어떤 게 있을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정모 팀장님께서는 연구윤리 새로운 과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연구윤리가 왜 필요한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져주셨습니다. 연구재단의 역할에 대해서 연구자의 연구윤리 확보 자정 노력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국가연구비 8조를 집행하시는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윤리 팀장님으로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신다고 생각하는데 노영희 교수님께도 그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같은 질문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그 연구재단의 팀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연구자의 역할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질문 드리고 싶고요. 아울러 결론으로 이제는 부정이 아닌 긍정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적극 공감합니다.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제재를 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런 부정의 예로 본다면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긍정으로의 전환을 위한 예는 어떠한 것이 있을지, 물론 이제 그 팀장님의 발표를 들으면서 새로운 정보를 전달하는 노력, 그리고 외국인을 위한 연구윤리 가이드 발간, 연구윤리 지원 사업비도 소폭 증가했다고 발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7가지 사업에 대한 목록도 제시해 주셔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다라는 점은 알 수 있었는데요. 이 중에서도 가장 중점을 두고 싶은 분야가 있으신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를 들으면서 생각한 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연구자 자신의 자정 노력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국가적 차원에서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그리고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연구자들의 자정 노력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과도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법과 윤리의 역할, 법의 역할, 윤리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리의 문제를 우리는 너무 법적 시각에서 바라보고 해결하고자 하는 오류를 범하지는 않았는지, 강제성이 있는 법의 잣대가 더 엄격할 것 같지만 오히려 윤리적 제재가 더 엄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구 윤리 진실성에 대한 검증은 시효가 없습니다. 시효는 본래 법적 용어입니다. 법률 용어인데 일정한 사실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그 사실 상태가 진정한 권리관계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법률 효과를 인정해주는 이런 시효 제도가 법에는 존재를 하는데, 왜냐하면 시효가 경과한 것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 이유는 법적 안정성 때문입니다. 반면에 윤리적 문제는 법적 문제와 다르기 때문에 연구 진실성 검증은 시효가 없습니다. 윤리라는 것은 직업 윤리에 대해서도 앞서 발표자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우리가 특정 이런 R&D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윤리가 연구 윤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연구자들은 사명의식을 가지고 연구를 수행해야 하고, 특히 기본이 공적 연구기금으로부터 나온 경우에는 더욱 그 책임이 엄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구윤리는 첫째, 자기 감독이 철저할 것, 이것이 가장 첫 번째이고, 이게 제대로 구축되지 못하거나 잘못이 있는 경우에 해당 기관이 또 개입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현실에서 우리가 윤리적 문제까지 너무 법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은 사법 만능주의에 빠지는 그런 오류가 되지 않을까 한번 돌아볼 시기인 것은 분명합니다. 윤리적 문제를 법적 시각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영국의 스스로가 뼈를 깎는 자정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현재는 과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픔과 자정의 시간을 거쳐서 공정과 자율이라는 기반 위에서 연구자들이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를 위해서는 시각 변화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영구 부정행위가 발생하는 요인 중 하나가 업적 강요가 아닌지, 그리고 단기적 성과를 너무 중시한 것 아닌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 단기 성과에만 집착하는 바람에 이러한 문제가 또 생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사실 오늘 발표를 들으면서 이제 문제점만 자꾸 지적을 하다 보니까 마치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 부정을 저지르는 듯한 그런 착각에 빠질 수가 있는데, 모든 연구자들은, 거의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보다 나은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나 자연과학 연구자들에게 무한한 존경과 신뢰를 보냅니다. 우리가 시각 변화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훌륭한 연구자를 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리고 연구자들에 대한 따뜻한 시선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리해 주셨고요. 법과 윤리의 그 귀로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호종 교수님, 이어서 토론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의 강호정입니다. 오늘 5분의 되게 좋은 발표를 들어서 기쁘게 생각하고요. 제가 이 토론 초청을 받아서 토론 발제문을 전달 드렸는데, 사실은 시간이 좀 촉박해서 그 발표자들의 발표 슬라이드를 다 검토를 못하고 제 토론 자료를 썼습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점은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 대부분에 대해서 발표자들께서 어떤 방식으로든 논의를 하셨다는 점이고요. 나쁜 소식은 그 얘기는 모두가 문제를 느끼고 있지만 해결책이 아직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연구실에서 실제로 실험하고 뭐 논문 쓰고 하고 아직 그렇는 자연과학 혹은 공학자로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좀 공유를 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우리가 이 과학윤리나 연구윤리 얘기를 할 때 이거를 이 윤리학의 문제라고 규정한다면 이게 법에서 얘기하는 정의, 저스티스의 문제가 아니라 과학자들 사이 혹은 과학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연구를 수행해가는 것이 바른 것인가 혹은 선한 연구 방식인가에 대해서 논의해야 된다는 대전제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점에서는 그게 어떤 함의가 있냐면, 제 생각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구 윤리라는 것도 과학이나 사회의 발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두 번째는 같은 시대에도 그 과학자들이 속해 있는 사회나 문화 체제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좀 고려해야 된다라는 기본 전제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맥락에서 이제까지 그 과학윤리에서 별로 다뤄지지 않았던 현실적인 새로운 문제들이 몇 가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또 논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3가지 문제인데, 하나는 저작권, 오서십에 관한 문제고요. 두 번째는 실험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윤리적이라고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여전히 윤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학술지 심사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 이 3가지에 대해서 잠깐 논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서십에 대한 저작권에 대한 문제는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부당 저작에 대한 논의들이 많이 있었는데, 기존에 ICMJ 같은 데서 나온 그런 기준으로 저작권을 규정하는 것은 실험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더 이상 다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의 연구 경향은 굉장히 상이한 분야의 여러 연구자들이 공동 연구를 하거나 하는 부분, 또는 이전에는 기여라고 고려하지 않았던 돈이나 연구비나 공간의 문제들이 이전의 연구와는 되게 다르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들. 그 다음에 저자들도 예전에는 교수와 학생, 교수와 포닥이었지만 지금은 학부 인턴부터 고등학생까지
또 여러 가지 연구 교수나 다른 형태의 직종의 사람들이 함께 저자에 참여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기존의 저작권에 관련된 논의로는 이런 새로운 형태의 저자들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는 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다수의 제일 저자와 다수의 교신 저자가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네이처나 사이언스에 나온 논문들의 equally contributed라는 말을 많이 처음에 썼는데 이게 이제 유행처럼 모든 학술지에 번지면서 어떤 논문은 3명의 제일 저자와 3명의 교신 저자로 구성되어 있는, 그러니까 나쁜 방식으로 물론 그들의 기여가 정말 equally contribute 할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서로의 업적 평가를 도움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다른 형태의 부당한 주저자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일들이 일반화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윤리적인 태도 혹은 규정을 또 새로 논의를 해야 될지 이런 문제가 등장하고 있다는 걸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실험 과정에서 일어나는 윤리적 아주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라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아까 이제 재현성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실험 결과들이 재현성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제 생각에는 실험실에서 될 때까지 반복해서 실험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습니다. 특히 자동화된 실험을 하는 연구실들, 재료나 생물학, 몰리큘러 바이올로지 하는 랩 같은 경우에는 PI에 따라서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실험하다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면 그 순간 멈춰버리는. 근데 이건 이제 실험실 밖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확인할 길도 없고 제재할 길도 없고. 근데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논문이 나왔을 때 그 논문 자체는 굉장히 좋은 논리적 완결성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윤리적으로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P-밸류 해킹처럼 가설 없이 실험을 진행한 후에 결과들에서 원하는 부분으로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만연해 가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예방하고 또 없앨 것인지에 관한 논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그 PI나 지도교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들의 권위에 의해서 어떤 특정 방향의 결과를 계속 암시하는 교육 방법이라든지 혹은 네거티브 리저스가 나온 거를 안 좋게 여기는 문화들 이런 것들이 좋은 과학의 발전에 저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학술지 심사 과정의 혼란 문제는 사실 전자투고라는 되게 편리한 시스템이 들어온 이후에 저도 이제 학술지 어소시에이트 에디터를 하고 있는데 문제가 논문 투고되는 숫자가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투고가 쉬우니까 진입장벽이 줄어든 좋은 측면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일단 좋은 데 내고 떨어지면 그 다음에 내고 떨어지면 그 다음에 내고 하는 이런 일들. 이러다 보니까 논문 투고량은 많아지는데 논문의 질은 떨어지고 동시에 학술지에서는 좋은 리뷰어를 찾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짧고 수준이 떨어지는 리뷰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저널도 지쳐가고 에디터들도 지쳐가고 리뷰어들도 지쳐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MDPI 같은 저널들이 새로운 모델로 등장하면서 이 시장을 잠식해가고 있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문제들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하나는 아까 노 교수님 발표 때도 나왔지만 결국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기저에는 그 양적 평가에 결국 교수나 연구자들이 PI들이 아주 순응하며 적응하면서 생겨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양적인 평가에서 질적인 평가로 전환해야 된다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의 연구자나 과학계에 계신 분들이 동의를 할 텐데 그럼 그 다음에 다시 질문은 그럼 무엇이 질적인 평가일까라는 이제 또 어려운 문제에 직면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온 게 뭐 대표 논문만 평가를 한다라는 이제 제도들이 상당히 많은 연구 중심 대학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결국 대표 논문이라는 것도 숫자를 줄였을 뿐이지 또 각각의 대표 논문을 서로 비교해야 되는데 그럼 그걸 어떻게 또 비교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생기면 임팩트팩터라는 얘기가 나왔다가 학문적 차이들에 따라서 뭐 필드 웨이티드 사이트 FWCI나 뭐 이런 새로운 지표들은 계속 나오고 있지만 그게 결국 그 논문의 질을 정성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라는 데는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 논문들 이외에 여러 가지 아카데믹 서비스들이나 예를 들면 논문의 리뷰어로 활동하거나 저널의 에디토리얼 보드로 활동을 하거나 학회의 여러 가지 학술 활동을 오가나이즈하고 참여한 그런 활동들에 대한 평가들도 고려돼야 된다는 점들 하고요. 두 번째는 기존에 없었던 다른 방식의 정성적인 평가들도 좀 고려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해외 리뷰 패널들에게 정성적인 평가를 받게 한다거나 아까 소개해 주셨지만 그런 형태의 그 평가 방식들에 대한 고려가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다. 즉 질적인 평가 방법을 논문 이외의 다른 질적인 학술 활동의 질적인 평가들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걸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교육이나 연구실 문화에 대한 문제인데 이제 여기 연구재단을 포함해서 이제 여러 기관들에서 연구 윤리에 대한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하시고 자료들도 제공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것들이 학생들한테 수업으로 제공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윤리라는 수업을 한 학기에 듣는 거를 추천한다고 해서 들을 대학원생은 제 생각에는 거의 전무하다고 생각되고, 또 이제 이런 거를 강제하기 위해서 좀 다른 얘기지만 뭐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제안서를 쓸 때 PI들이 그 교육 프로그램을 수립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뭐 그런 제도, 좋은 제도들을 도입을 하셨는데 현실에서는 PI가 안 듣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수료는 해야지 제안서를 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좋은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임플리멘트 될 때 좀 더 유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제 생각에는 PI나 학생이나 연구원들이 모두 관심이 있을 만한, 예를 들면 과학 글쓰기라든지 기초적인 통계학이라든지 실험실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아서 가르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진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제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드리면 지난 학기에 대학원의 공통 과목으로 과학 글쓰기라는 수업을 이제 처음 개설을 했는데 이제 폐강이 될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학생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결국 수강 인원을 2번이나 늘려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학생들이나 연구자들이 필요로 하는, 관심이 있을 만한 주제에 과학윤리라는 내용을 포함시켜서 수업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두 번째는 이런 모든 문제들에 있어서 실험실 문화를 바꾸는 데 있어서 PI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의뢰 위치에 있는 학생이나 연구원들의 목소리들이 반영될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 되는데 부재하다. 그래서 되게 유감스럽게도 공식적으로 학생들이 교수나 자기 위의 상급자들에 대해서 불만을 얘기할 수 있는 통로가, 공식적인 통로가 없고 뭐 땡땡땡넷 뭐 이런 종류의 상업적인 사이트들이 오히려 그 역할을 대신해주고 있고, 학생들의 그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통로로 이용되는 굉장히 기형적인 현상들이 있다라는 좀 안타까운 현실을 직면하면서 학생이나 혹은 연구원들이 본인들이 이런 연구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반대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통로들을 대학이나 연구소나 혹은 다른 기관들을 통해서 그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을 갖추는 것이 실험실 문화를 바꾸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좋은 문제들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게 돼서 기쁘게 생각하고, 이렇게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윤리 문제들에 대해서 계속적인 토론과 또 의견 교환 이런 것들을 기대해 보면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강호정 교수님, 현재 이제 우리가 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윤리 문제랑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런 것을 좀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제안까지 잘 해주셨습니다. 토론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황희준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토론자 황희중입니다. 저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연구윤리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연구윤리 편집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연구윤리 발표 주제를 제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기관이나 대학에서 연구윤리 교육을 어떻게 진행할 것이며 그걸 통해서 연구윤리 수준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저희 생각. 두 번째로는 학회 출판 윤리 관점에서 어떻게 학회가 출판 윤리를 정립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또 저희 생각을 토론으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기관이나 대학에서 연구윤리 수준을 개선을 하는데 어떤 절차 혹은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인가에 대한 저희 생각을 정리를 했는데요. 우선 연구윤리를 구성원들에게 교육을 할 때에는 연구윤리를 단순하게 쉽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 프로그램을 제안을 저는 연구윤리 위반을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연구 준비 단계의 부정, 그 다음에 연구 과정의 부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구 결과인 출판의 부정, 이 세 가지 단계별로 연구윤리 위반 유형을 교육하고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거기 적시한 바와 같이 연구 준비 단계에서 강의 혹은 프로그램에 들어가야 될 것은 우리나라의 연구윤리 부정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그릇된 관행 절차들에 대한 그런 것을 이제 주의를 환기시키고 연구 설계에 있어서 문제들 강의 프로그램에 포함시켜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연구 과정에서의 부정행위는 데이터 조작이나 연구 성과의 조작, 그리고 연구비 부정 사용 등에 대한 부분을 교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판 부정 행위에서는 저작권이나 중복 출판에 대한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구성원이나 연구자들이 연구윤리 위반에 대해서 명확히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전제하에서 그럼 어떻게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요. 우선 각 기관들이 연구윤리에 대한 교육 자료나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매년 업데이트하고 개발하고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계속 업데이트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통 연구윤리 교육 과정이 기초 소양 교육만 따로 하고 그 다음에 고급 심화 과정 따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기초 소양 과정뿐만 아니라 심화된 과정까지 한꺼번에 다 포괄적으로 교육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교육을 하다 보면 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 더 세부적인 학문 분야별로 별도의 어떤 교육 프로그램 혹은 내용이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만 별도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다학문적인 접근법. 그래서 우리가 연구윤리를 학문의 종류에 상관없이 어떻게 서로 다른 관점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또 어떤 연구 부정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지를 안다면 각 학문 분야별로 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다학문적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통 연구윤리 프로그램 진행하다 보면 그 기관에서 운영하는 예산이 한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멘토와 멘티를 구성하거나 혹은 구성원들 간의 연구윤리에 대한 지식을 앞서 경험하고 있는 분이 다른 구성원들에게 지식을 공유해주는 강연을 하는 이런 등등의 방법이 좀 더 효과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각 연구 성과들이 매년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지 누적적으로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토론 자료는 제가 편집위원장을 맡고 있는 연구윤리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들을 기준으로 해서 정리해서 아이디어를 추출을 했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이제 학회 출판윤리 정립을 위한 정책 지원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하는데요. 그에 앞서서 제가 전 세계적으로 연구윤리에 대한 것을 주제로 연구윤리 학술지가 발행되고 있는 현황을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연구윤리 혹은 출판윤리라는 단어로 검색을 했을 때 전 세계적으로 SSCI나 스코퍼스에 동시에 등재된 학술지가 딱 한 종이 있고요. 그리고 스코퍼스 등재지가 2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KCI 등재 후보지 한 종이 있습니다. 제가 편집위원장을 맡고 있는 연구윤리라는 학술지고요. 그래서 사실상 이 연구윤리라는 주제가 좀 기준을 정립하고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야 되는 학문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아직 이걸 학술지의 관점에서 학자들끼리 논의하고 이런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이렇게 연구윤리라는 주제에 한정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논문으로 학자들이 서로 이렇게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경영학 전공을 했지만 사실 경영학 내부의 세부 전공만 하더라도 수백 수천 종의 그런 학술지들이 있는데 저는 이번에 조사해 본 결과 연구윤리를 주제로 하는 학술지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손에 꼽힐 만큼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놀랐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제가 연구윤리 학술지를 창간하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자, 우선 그러면 이제 다음 장 마지막 장입니다. 그럼 학회 출판윤리 정립을 위해서 어떤 정책적 제안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것도 단순화해서 이해하기 쉽게 구분을 해봤습니다. 우선 학회 출판윤리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저자의 몫이 있고 토고자의 몫이 있고 그 다음에 학회 즉 편집진의 몫이 있습니다. 이거 두 가지를 크게 나눴고요. 뭐 세부적으로는 뭐 앞에 발표하신 분들이 잘 정리해 주신 것처럼 연구자가 우선적으로 선제적으로 저자가 연구 결과에 대한 연구윤리에 문제가 없다라는 점에 대한 적절한 선언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뭐 제가 그 5가지로 유형을 구분을 했는데 사기성 출판, 표절, 중복게재, 원작자의 이슈, 이해상충 이런 등등의 문제를 사전에 투고할 때 논문을 투고할 때 서약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자가 이런 연구윤리에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항목별로 서약서를 물론 그 과정에서 그 서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내용을 숙지하게 되면 또 교육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약서를 제출을 해서 이 서약서에서 항목별로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시켜 주는 것. 이것은 저자의 몫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출판이 되는 과정에서도 이제 학회가 담당해야 될 몫이 있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저자가 서약서에서 밝힌 내용. 하지만 학회 편집진 입장에서 저자가 이 서약서에 제시한 내용에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한번 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 이건 당연한 거고요. 학회의 별도의 몫은 이제 심사 과정에서 익명성 혹은 기밀성을 잘 유지를 해야 되는데 심사자가 선정에 있어서 심사자 선정이 공정히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저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그런 온정적인 심사를 하지 못하도록 신상을 비공개함으로써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후에라도 심사 결과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것을 알려주지 않는 것이 심사자에게 어떤 심적 부담을 주지 않음으로써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심사자를 저자와의 접촉을 이렇게 차단하는 이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논문 이제 그 편집 심사를 하다 보면 논문 유사도 검사 결과를 제출을 받는데 이런 계량적인 수치에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논문 자체가 즉 앞에서 말한 뭐 표절이나 중복게재가 아니라 하더라도 출판물은 일반적으로 독자에게 도움이 돼야 되고 사회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학문적이나 실무적으로 기여도가 전혀 없는 논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짜집기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미 다 알려진 그리고 더 이상 연구할 필요가 없는데 단지 뭐 연구 성과를 위해서 이렇게 논문을 이렇게 발표하는 경우에는 학회가 이것을 사전에 경고한다든지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실질적으로 학문에 기여할 수 있겠죠. 또한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이 논문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악의적 정보를 배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을 위해서는 출판사 그리고 학회가 제출받은 논문에 있어서 저자들에게 선행 연구를 와의 관계에서 투고한 논문이 어떠한 차별성이 있는지를 반드시 소명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소명하는 절차를 뭐 예를 들어서 그 연구 제출한 논문에 포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연구 출판 윤리는 굉장히 중요한데
앞에서 그 토론자분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연구 부정행위에는 시효가 없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시효의 적용을 배제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제가 뭐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사법부 판결을 한번 봤는데 우리 사법부의 일관된 판례 견해는 시효가 적용이 배제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연구 부정행위를 통해서 연구 부위를 부정수급했거나 채용이나 승진해서 혜택을 입었다면 아무리 오랜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소급해서 원천적으로 무효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많은 경우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논하면 안 된다라는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 기관장들의 어떤 그 징계권 행사를 자제하는 결과 반사적 이익을 이런 연구 부정행위자들이 누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만약에 징계권자가 징계를 할 경우에는 소급해서 징계를 할 경우에는 그거를 뭐 법적 호소를 통해서 다툰다 하더라도 절대로 그 연구 부정행위자가 구제받을 길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연구 윤리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에 있는 담당 직원 선생님이나 아니면 우리 출판 그 학회의 편집진들은 굉장히 중요한 사명을 갖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연구윤리 주제를 그 교육 프로그램 관련해서 연구윤리 정립 방안 그리고 학회 출판 윤리 정립을 위한 방안 이 두 가지를 크게 나누어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황희준 교수님 토론해 주시고 또 정리까지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상으로 패널 토론은 마치고 지금부터는 종합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올려주신 거 답변하도록 하고요. 아까 또 나왔던 질문들 중에서 혹시 그 강연자분들께서 또 답변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 계신가요? 신혜원 교수님께서 토론하시면서 주신 질문들 중에서 예, 황은성 교수님께서 먼저 연구윤리 고치 방안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청해서 듣도록 하죠. 예, 저는 신혜원 교수님께서 토론에서 던져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그 발제에서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부분이 연구자의 연구 열의도를 높임으로써 연구윤리 수준을 갖다가 강화시킬 수 있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고, 사실 이거는 모든 분들이 다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를 위해서 국가나 기관의 역할이 어떤 것이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주셨고요. 저는 이게 어떤 프로그램이나 정책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문화가 형성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저 스스로가 이제 실험실에서 저희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연구 열의도를 높이고자 하는 게 사실은 저뿐만 아니고 모든 실험실 운영하는 교수들이 다 가지고 하는 고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학생들이 자기 스스로 연구가 신이 나서 연구를 하게 만들 것인가 하는 과제는 늘 다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 학생들이 진실 발견을 스스로 느끼고 즐거워하도록 하는 질책보다는 격려의 자세가 이제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추상적인 얘기고, 실제로 제가 예를 하나 가지고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교적 연구를 열심히 하는 그런 기관에서도 늘 이제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제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거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저희 서울시립대학교 저희 학과는 일본의 동경도립 대학의 생명과학과하고 늘 이제 대학원생들을 교류하는 그 프로그램을 갖습니다. 일주일 동안 양쪽 나라에서 학생들이 가서 그쪽 나라에서 하고 있는 연구를 이제 배우고 실험실에 소속돼서 그런 경험을 하는데, 거기 일본 가서 제가 느끼는 아주 부러운 점이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이 일본의 그 학과의 그 대학원생들이 나를 하루 잡아서 그 바이오 컨퍼런스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하는데 그날은 보면은 거의 12시까지 학생들이 대학원생들이 포스터를 걸어놓고 자기네들끼리 얘기를 해요. 신이 나서. 우리 학생들도 그런 경험을 많이 못 하는데 거기에 휩쓸려서 12시까지 같이 맥주 마시면서
연구 포스터 앞에서 이제 연구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학생들이 이걸 경험을 못 하고 있구나. 평상시에는 학생들한테 부끄럽고 미안한 그런 감정을 많이 느낍니다. 이 학생들이 그렇게 12시까지 자기 연구를 가지고 떠드는 것은 자기 연구에 대한 열의도를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런 분위기를 기관에서 만드는 것이 전 필요할 거라고 생각되고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도 노력은 많이 해봤지만 쉽지는 않고 그래서 이제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뭐 이것이 이제 국가나 기관에서 연구재단에서 한다면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을 좀 더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실제로 연구의 열의를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그런 그룹이 따로 있습니다. 학생들이, 대학원생들이, 후세대들이 있는데 어떤 그룹이냐면은 비전일제 학생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현실에서 사실 이 비전일제 학생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의 여의가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표절이나 이중계제 이런 문제들을 이 이슈가 되는 것은 다 거의 다 90%가 비전일제 연구한 사람들의 문제였어요. 다 공감하실 겁니다. 이 비전일제 학생들을 우리가 그런 제도를 없애지 않는 한은 이 사람들이 제대로 연구하게끔 도와줘야 될 것이고요. 거기에 커다란 책임은 지도교수에 있습니다. 최근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이슈들도 보면은 지도교수가 제대로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도교수들이 비전일제 학생들이 연구 열의를 가지고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고 도와주는 일이 필요하고 또한 그것이 잘 안 됐을 때는 기관에서 철저하게 질책하는 그러한 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이러한 문제가 사라질 것이고 우리 학계 전체의 연구윤리 수준이 같이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뭐 신현 교수님 질문에 제가 답변을 드렸고 일단 아주 좋은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노영희 교수님 그러면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그 연구자의 역할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사실 연구자의 역할에 대해서는 앞에서 토론하신 분들이나 또 발표하신 분들이 다양한 각도에서 사실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답변이 됐을 거고 약간 추상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좀 그 다른 각도에서 전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나왔는데요. 일단은 이 업적 평가가 어떤 방식으로 되든지 간에 연구자가 좀 자기의 역량을 좀 강화시키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되든지 간에 이게 좀 그 문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좀 앉아가지고 들었는데 내가 왜 학자가 됐을까, 연구자가 됐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연구를 하기 위해서 연구를 했는데 그 연구한 것을 당당하게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뭐 예상되는 연구자의 역할은 아까 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기 감독 철저히 하고 또 아까 양정모 팀장님이 말씀하신 뭐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거 스스로 체크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연구윤리 문제 내지는 이런 문제를 지금 다 큰 우리 성인들만 겪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연구 이런 문제가 뭐 과연 그 연구자들한테만 해당이 될까? 저는 펜을 잡기 시작하고 보고서를 쓰고 숙제를 하는 순간부터 표절 문제는 대두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떤 글을 쓸 수 있게 되고 또 논문을 쓰게 되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 된 게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의 연습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논문을 쓸 수 있게 됐고 30년 동안 이 주제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는데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초등학교 때부터 이런 연구윤리라는 무거운 키워드로 접근하지 말고 논문을 작성을 할 때 숙제를 작성을 할 때 다른 사람의 논문을 어떻게 다른 사람의 작품을 어떻게 나의 보고서로 녹여낼지 이거를 자연스럽게 아주 가볍게 접근을 해가지고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구윤리 교육 뭐 이런 거를 다 큰 상황에서 대처하게 되면 너무나 많은 에너지가 있고 나는 이미 이거에 익숙해져 있는데 다른 방식 다 이쪽으로 왔는데 저쪽으로 가라고 하면 에너지가 너무 많이 소요가 되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게 내 몸에 체화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그 논문을 작성을 하고 문서를 작성하는 게 과연 연구자만 작성을 할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업에 있는 사람들도 내지는 직장에 있는 사람들도 보고서라는 것을 작성을 하는데 거기서도 어떤 표절의 문제는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문화 조성, 그러니까 연구 연리 문제가 연구자의 문제가 아니라 문서를 베끼는 그때 인용을 달아야 되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이제 다 큰 성인들이 됐어요. 그래서 대학생이 됐을 텐데 대학생들이 과연 이제 이후에는 미래의 학자라고 생각이 돼요. 미래의 직장인이고, 그러면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도 논문 작성, 그러니까 연구윤리라는 키워드로 접근하지 말고 뭐 긍정의 키워드라고 양정모 팀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논문 작성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인용이라는 걸 배우고 참고문헌이라는 걸 배우고 거기서 그 어떻게 다른 사람의 작품을 내 논문으로 가져와야 되는지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하는 게 저는 그게 더 해결책이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연구자들은 사실은 진리를 이제 찾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실하고자 하는 욕구를 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대다수의 연구자들은 진실되게 최선을 다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일부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 게 굉장히 매스컴에 많이 하면서 연구자들의 어떠한 그 자긍심이 많이 손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자긍심을 좀 고취시킬 수 있는 문화를 함양하고 그러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저도 좀 있습니다. 아마 유튜브 들으시는 분들이 질문을 지금 많이 안 올려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어서 또 조진호 박사님께서 혹시 아까 신혜영 교수님께서 질문 주신 게 이제 법원과 기관의 판단이 좀 다른 경우에 기관 검증에 대한 이제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라고 질문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신혜은 교수님 질의를 듣고 순간 당황한 부분도 있고요. 사실은 제가 발표 준비를 하면서도 고민을 했던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들의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연구윤리라는 것이 학자, 연구자 집단의 어떤 자정작용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좀 더 필요한 부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법원에서도 이 부분만은 연구자의 자정작용이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확대 개편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관의 검증이라는 것들이 좀 더 신뢰성 있게 다가갈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 정답을 찾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긴 한데,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공개라는 부분들이 어떤 해결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또 모티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법원의 판단, 그러니까 연구윤리가 법으로 가서 판단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관과 그다음에 법원의 판단이 충돌됐을 때 좀 더 기관이 좀 더 신뢰성을 갖고, 또 연구윤리라는 부분이 학문 집단에서의 그런 자정작용, 그다음에 학문 집단의 어떤 직업윤리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의 개선들이 조금 더 되어진다면 아까 제가 고민했던 부분들이 조금 더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하고요. 저도 좀 계속적으로 좀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쉽지 않은 질문이라 이제 대답하는 것도 되게 어려우실 텐데 잘 대답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가 바르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외부에서 믿어줄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 윤철희 교수님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 이제 법이 자꾸 개입이
확대되고 있는 이제 상황인데 이 경향에 대해서 견해 조금 말씀해 주시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년에 연구윤리 포럼할 때는 질문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올해는 아마 발표자분들께서 너무 명쾌하게 해주셔서 따로 질문이 없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질문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학문 영역과는 다른 점을 다루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신 교수님 질문 너무 감사드립니다. 법학자답게 밸런스를 갖추려고 되게 노력을 하신 것 같고 그러시면서도 질문하셨던 게 이거 같아요.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든가 하는 그런 법을 이렇게 마련한 것은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파악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항상 우리 신 교수님 말씀하시는 게 이게 법의 범위와 윤리의 범위가 그레이 에어리가 되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법이 너무 이게 너무 제한적으로 된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간단하면 저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저희들이 단어나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첫 번째 저도 자정작용 강조하고 싶습니다. 선순환하는 연구 출판 윤리 문화의 확립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게 전제가 되어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저희들의 대전제가 지금 그거 같습니다. 사실 두 번째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연구자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이나 시스템을 잘 갖춰야 한다. 현장이 중요하다. 결국에 이게 어디선가 돌아가지고 현장은 나중에 뭔가를 받게 되면 힘든 것 같아요. 정책 결정권자가 물론 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법을 만들기는 해야 되지만 규제, 규정 있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장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잘 수렴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도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법이 물론 제정되어졌지만은 또 개정을 통해서 바꿔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저희들이 그 규제 방향이나 범위나 이런 것들은 설정해 나가는 게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우리 재단에서 항상 고민하고 있는 단기, 중장기 발전 방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이제 강호정 선생님 말씀하시면서도 또 저희들 이야기했던 것들 조금 이렇게 중복되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연구실 문화 형성이라든지 이해상충 같은 것들은 또 과기정통부의 혁신법에서 연구별 혁신법에서 그걸 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가 법은 이렇게 만들고 하라고는 이야기하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누가 알고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도 사실은 재단에서 이미 가이드라인 만들어서 훨씬 더 다가가기 쉽게 지금 만들고 있고 조만간 그게 또 이제 각 기관에 갈 것 같아서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러한 것들이 연구자로서는 자유와 책임에 대해서 두 가지를 다 중요한 생각을 항상 가져야 된다. 그리고 연구나 연구자는 결국에 사회적 책임 부분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런 포럼 한두 번 한다고 가이드라인 막 만든다고 법을 바꾼다고 저희들의 어떤 문화가 바뀌고 사람들이 다 따라오고 잘 그러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좋은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작한 지도 벌써 오래됐고 어떤 나라에 가면 새벽 때도 차 빨간불이면 안 가고 그냥 서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우리 아까 그 PI들께서 교육을 잘 안 받으시는 분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조만간에 바뀌겠죠. 주니어 사이언티스트가 저희 자리에 왔을 때쯤에는 그런 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려고 저희가 이런 포럼을 자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긍정적으로 바뀌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함께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질문이 올라온 거 하나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희중 토론자께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말씀 주신 내용 중에 연구 설계 단계에서의 연구 윤리의 경우 사회과학 분야의 경우 다소 모호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황희중 교수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선 그 연구 설계 관련해서는 너무 폭넓은 분야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다 설명드리긴 어렵지만 하나의 사례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보통 우리가 연구 준비 단계에서 이 그 연구 논문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의 기여도를 정해야 되는데 누가 일저자를 할 것이고 누가 교신 저자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특히 설문조사는 누가 수행하고 그다음에
그 어떤 그 피드백이나 이런 것들은 또 누가 수행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할 때 보통 연구실마다 지도 교수님이 뭐 같이 참여한 그 제자에게 각 연구 저자 기여도를 정해준다든지, 그러니까 실제로 기여도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주저자로 포함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그릇된 관행인데 실제 논문에 참여한 실제 기여도, 순수한 기여도에 따라서 저자의 그 주저자나 교신 저자 이런 것들을 공동 저자를 정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준비 단계에서부터 역할을 많이 수행한 사람이 오히려 논문에서는 적게 기여한 것처럼 표시가 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재정적으로 후원하거나 이렇게 기여를 한 이런 경우에는 논문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후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저자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명확하게 선을 긋고 배제해야 되겠다. 이런 연구의 그릇된 관행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전에 막아야 된다는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답변 감사합니다. 아까 양정모 팀장님께서 이제 우리가 연구윤리에 의해서 있어서 이제 부정이 아닌 긍정의 윤리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신혜은 토론자께서 그러면 긍정으로의 전환을 위한 예로는 어떤 게 있을까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실지요? 제가 질문을 까먹어서 안 하려고 했는데 다시 상기시켜 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발표 자료에서 전해드렸던 것은 우리가 확정된 정부의 어떤 정책이나 방향을 전달해 드렸다기보다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공감대 형성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라, 또 이 자리에서도 제가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운 질문이고요. 다만 이제 연구자의 역할은 오늘 발표하신 분들이 많은 말씀을 해주셨고, 정부 또는 재단의 역할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에서 좀 고민했을 때는 성과평가 제도 전반의 개선을 연구윤리 시각이 아니라 R&D 지원과 관리의 시각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이 정도 멘트로 제 말씀을 좀 줄이고 싶은데, 사실은 저희 연구윤리 관련된 업무 총괄하신 해오셨던 연구윤리 지원센터장이 오늘 같이 자리하셨어요. 그래서 제 말보다는 경험 있는 선배의 말을 한 번 더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좌장께서 주신다고 그러면 조금 더 좋은 답변을 듣지 네, 않으실까요? 좋습니다. 모셔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구윤리지원센터장 김혜도입니다. 오늘 좋은 발표들 많이 들었고요. 아마 우리 양정모 팀장께서 이제 했던 그 마지막 제안 부분은 저희도 지금 연구윤리지원센터에서 이제 연구윤리 관련된 조사도 하고 마지막에 가면 이제 제재 처분까지 하게 되는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전주직을 다 하고 있는데, 제재 처분하면서도 이게 좀 과한 측면도 없다나 있다. 하지만 규정대로 저희는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이제 그런 부분을 해가면서 앞으로는 이게 무조건 우리가 이제 연구윤리 사건을 봤을 때, 특히 이조, 변조, 표절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워딩이 주는 강력한 이미지,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언론이나 국회나 아니면 일반 연구자도 마찬가지고 강하게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도구만에 빠지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정도가 굉장히 약하다면 그거를 단순하게 처벌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한테 교육이라든지 다른 걸 통해서 대체 수단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한 시점이 되지 않았나 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도 한번 여러 가지 연구도 해보겠지만 현장에 있는 연구자들도 이게 어떤 연구윤리 사건이 발생했을 때 처벌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이거를 다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어떤 그런 메커니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앞으로 고민할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혜도 센터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제 저도 이제 황은성 교수님께서 설문조사 하신 거를 제가 답변을 해봤거든요. 근데 문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뭐라고 답을 해야 될까 되게 저도 시간을 좀 많이 끌면서 했고, 제가 저희 실험실 학생들 보고도 다 하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몇 명 안 했더라고요. 나중에 실토를 하더라고요. 솔직하게. 하다가 포기했대요. 너무 어려워서.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제
뭐가 맞는 건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저희가. 그렇게 연구윤리 교육 많이 받았지만 실제로 실례를 들어서 물어보니까 저도 잘 모르겠고 학생들은 하다가 포기할 정도로 너무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윤리 교육을 지금까지 해오던 거에다가 조금 바꾸어서 실제 사례를 가지고 어떤 게 문제였는지, 이랬을 때 당신이라면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조금 교육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조금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강호정 교수님께서 또 혹시 저희한테 들어보시면서 주실 말씀이 있으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뭐 계속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거의 비슷한 고민과 문제들을 약간의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고 있을 뿐이다 말씀하셨는데, 아까 대전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윤리가 법처럼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바뀌고, 실험실의 여건도 바뀌고, 연구의 방향도 바뀌고, 주제도 계속 바뀌고 있는데, 그 와중에 그러니까 파지티브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걸 한 가지 또 지금 생각이 났고요. 그러니까 잘못한 거에 대한 처벌도 중요한데, 또 그런 측면에서 뭐 좋은 실험실 문화들에 대해서 이렇게 포상하고 이런 제도 프로그램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런 유형의 일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무슨 드라마에 나올 때는 항상 착한 사람이 이기기를 바라는데 현실에서는 약간은 비윤리적이지만 논문 많이 쓰는 사람이 이기는 그런 현실을 또 직면하면서 어떻게든 윤리적인 사람이 좀 더 이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졌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고, 오늘 프로그램 준비해 주신 분들과 발표해 주신 특히 여러 교수님과 선생님들께 감사 말씀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아까 한국연구재단 양정모 팀장님께서 이렇게 발표하실 때 뒷부분에 이제 작년 올해 막 나온 자료집 막 보여주셨는데 너무 좋은 자료인 것 같은데 저도 사실 읽어보지 못했던 자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가 좀 잘 몰라서 이렇게 빠릿하지 못하니까 그걸 몰랐을 수도 있지만, 많은 연구자들이 그런 좋은 자료가 거기 있다는 걸 모르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얼핏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좋은 자료 만드셨으니까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연구자들이 그것을 조금 많이 읽어볼 수 있게 해주시면 좀 도움이 되겠다 하는 생각도 들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또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셨고, 질문은 없는데 또 황은성 교수님께 최근 연구윤리, 국제연구윤리도 주제로 해주셨고, 올해도 감사합니다라는 또 감사의 글을 또 누가 올려주셨어요. 아마 황은성 교수님 팬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윤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보아주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좀 느낄 수가 있어서 저희 포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루 종일 수고해 주신 연자분과 토론자분, 그리고 무엇보다 긴 시간 동안 열심히 듣고 이렇게 같이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사회자분께 마이크를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시간 좋은 발표와 토론을 해주신 토론자 자자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랜 시간 끝까지 같이 해주신 참석자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잠시 공지사항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포럼 홈페이지에서는 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육 이수증이 필요하신 경우에 편하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포럼 홈페이지에는 그 포럼 관련해서 간단한 설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학술단체 총연합회는 2022년 연구윤리 포럼 개최에 대한 참여자들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해서 연구자들의 연구윤리 및 연구윤리 의식과 인식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2022년도 연구윤리 포럼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